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그럼 부분에 어떤 대해서 방식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잠시 후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 지방선거를 12일 앞둔 오늘 향후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관련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만 계속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그 민주당 그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격앙될 만하죠. 이제 원래 이제 한동훈 장관 임명자가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될 때 검수 완박 이후에 이제 내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과 이제 이 지금 검수 완박의 관련성 이것과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연계되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분위기는 이제 부결적으로 갈 겁니다. 아마 의총 분위기는 현재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번 나온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도 지금 이제 좀 인준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간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많은 흠결이 제기가 됐어요. 뭐 해명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여론은 그렇게 완전히 부결적으로 기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국민 여론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애매할 때는 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국민 여론의 향배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약간 정치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완전히 저기 무슨 법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새 정부 출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법한데 이게 국회법 114조의 2를 보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론 투표가 원래 틀린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우리도 당론 투표란 말을 많이 하는데 국회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114조 2.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명 투표하는 거거든요. 인사에 관련된 거. 이걸 만약에 당론으로 한다? 그건 맞지 않죠. 당론으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워낙 격앙돼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준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봐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럼 정호영 후보 낙마시키고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풀어나가야죠. 인준 부결시키면 정호영 후보자 또 임명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뭐 완전히 협착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애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이제 지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제 실력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복합적 국가 위기 속에서 이제 전문적인 실력이 입증됐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정치적 고려는 노무현 때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민주당과의 어떤 협치 그리고 민주당도 동의해줄 만한 그런 인선을 좀 고려했던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격앙되게 이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걸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은 이제 화가 나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을 타겟으로 삼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을 먼저 뭐 임명을 강행해 버리고 또 한동훈 장관과 지금 민주당과의 이 설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 있긴 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를 지명한 이유를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를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겁니다. 그리고
뭐 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새 정부가 일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할 기회를 주려면 일단 내각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예. 내각이 구성되는데 총리가 공석이면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 정부가 출범했을 때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새 정부에게 일정 정도의 국정의 안정성을 줘야 된다는 이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한다면 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부결이나 이런 강경 반응으로 좀 간다고 한다면 저는 후폭 부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전망을 여쭤보게 돼서 죄송한데 이게 자유투표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당론으로 안 가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건 한 40석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강병원 의원이 좀 분석한 바로는 한 20% 정도는 가결적으로 기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투표로 할 경우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당론으로 묶어서 인사에 대한 표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유투표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 내에 다소 온건한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 정치적인 부담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필요한 의석수의 그 투표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확실히 전망할 수 없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의 또 지배적인 분위기는 뭐 상당히 지금 격앙된 분위기 때문에 의총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무기명 투표잖아요.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무기명 투표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예상도 할 거 없이 무조건 부결로 가겠죠.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인데다가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네. 게다가 워낙 오래 끌었고 오래 끌고 국민들도 처음에 한덕수 후보자 안 되겠구나. 뭐 저렇게 공직이 끝나고 고액 수임료를 받고 뭐 말이 되나 이러다가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피곤감이 생겼어요. 피로감이. 그리고 일단 좀 시켜보자. 저렇게 시켜달라고 난리를 치니 오늘도 보니까 저 국민의힘 쪽에서 쭉 다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더라고요. 꼭 통과시켜달라. 게다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리 이제 공직 끝나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문제 삼는 거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고 또 글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고향이 또 전주예요.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어쨌든 선거라는 게 앞에 있기 때문에 발목 잡기 프레임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결정적으로 이분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찬반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글쎄요 조심스럽게 뭐 전망이라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긴 합니다만 자꾸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죠. 전 인준 좀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정호영 카드가 남아 있잖아요. 이 카드 끝까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글쎄요. 그 하나의 뭐 연계가 사실상 되는 건데 정호영 후보가 이제 뭐 지명 철회가 되든 자진 사퇴가 되든 하고 일부 이제 청와대 대통령 참모 얘기됐던 분들이 있잖아요. 비서관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여론에 좀 부응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이 부분 좀 마무리를 져야죠. 언제까지 지금 이조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귀에 딱 찍어 앉았어요. 그렇게 정신했으면 어떤가라는 제 생각인데 두고 봐야죠. 지금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이 통과되면 29일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잖아요. 추도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아마 봉하마을로 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봉하마을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한덕수 총리가 이제 깔끔하게 오늘 인준 표결이 통과가 되고 그럼 한덕수 총리가 정식 총리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자격으로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분이니까 봉하마을에 가서 다시 추모식에 참석하고 여야 협치를 한다. 뭐 이런 지금 메시지를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민주당에 보냈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저는 좋은 그 협치의 하나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5.18 때 대통령부터 해서 수석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가서 여야가 같이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그 의미를 다 되새긴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현직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총리부터 시작해서 고위 지도자급들이 그 봉하마을에 가서 여야가 같이 참배를 하고 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은 저는 보기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인준 표기를 해달라고 그걸 연계시키는 것도 올바른 방향은 아니고요. 인준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의 좀
민주당에 손을 내미는 그런 식의 좀 저는 정치적인 협치에 저는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뭐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줬을 경우에 지지층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막판 물밑 협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제 인준을 해줬는데 예. 정호영 후보를 또 임명을 하고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된다면 그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정말 이제 그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도대체 뭐냐 당신들은 이런 얘기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고민할 텐데 글쎄 결국 그래서 연계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 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연계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만 연계라는 게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게 또 우리 현실 정치 공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글쎄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인준됐는데 정호영 또 뭐 통과시키고 뭐 임명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뭐 거의 막가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호영 카드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뭐 제 생각 유추인데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뭔가 좀 풀어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대결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역할이.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으면 정무수석이 가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교착된 국면을 푸는 것은 이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준 표결 통과되면 바로 정호영 후보자는 아깝지만 낙마를 시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29일 날 봉하마을에 한덕수 총리가 그 국무위원들 몇 명 데리고 같이 내려가서 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진복 수석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뭐 여러 일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께 예. 건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지시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이 꼬인 여야 간의 극한 정국의 이 강경 대치 국면은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는 인준해주고 가장 문제가 되고 국민 정서법에 위반됐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 정호영 후보 정도는 자진해서 사퇴를 시키는 것이 네. 이게 뭐 거래가 아니라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출구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총리 인준 글쎄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알게 될 텐데 역시나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도 열렸는데 예산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그 정치 검사 출세에 관련해서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많이 좀 회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산 그 추경 예산 관련된 회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정책 질의할 때 본회의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말이죠. 거의 정치적인 질문들이에요. 예. 추경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계수를 좀 따지고 정책을 따지고 공약을 따지고 이게 과연 적절하게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이며 그 분야에 맞게 필요한 예산이냐라는 건 별로 없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아주 정책 질의가 정치 질의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건 참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국회 개혁의 일환들이거든요. 예. 근데 국회 개혁은 참 안 되고 있어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항상 하는 얘기는 검찰 개혁 뭐 그 얘기만 나오지 국회 개혁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이에요. 어제 고민정 의원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뭐 집요하게 이제 묻고 예. 이제 정치 검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정치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정치 검찰이 많았다. 예. 뭐 사실 그런 점이 있었죠. 지난 정권 때 그 친정권적인 뭐 그런 검찰들이 많이 또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분들이 이번에 또 밀려나고 또 예. 그때 좌천됐던 검찰이 다시 등장하고 이렇게 예. 되니까 아무튼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모양은 좋지는 않아요. 예. 단지 이제 법무장관이 들어와서 아직 검찰총장이 임명도 안 됐는데 대개 이제 검찰총장과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검찰에서 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겠죠. 예. 그런데 아무튼 특수통 검사들이 이제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이원석 전 제주지검장 같은 경우가 이번에 대검 차장, 예. 검찰총장 직무대행관 그 이원석 전 제주지검장 지금 현재 대검 차장 국정농단 수사했던 사람이고 송경호 이번에 중앙지검장 됐던 사람은 그분은 이제 그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원팀을 이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다시 그 팀이 온 거예요, 다시. 예. 특수통이 다시 부활한 건데 그래서 이 워낙 이제 관점이 다르니까 예. 민주당과 이 검찰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 이 검찰 인사가 됐으니까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보복 수사다라는 프레임을 얻게끔 하면 안 돼요. 예. 일단 뭐 특수통만 너무 전진 배치된 거 아니냐 그런 비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한 장관은 한 장관대로 그러나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그 자신의 판단이니까
앞으로 수사를 정말로 현재 정권, 이제 윤석열 정권에는 너무 또 유리하게 한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예. 박주민 의원의 비판은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이게 보니까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생략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도 물론 이제 그 우리 정미경 의원이 말한 것처럼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돼서 9월이면 수사권이 완전히 축소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검수완박법의 시행을 앞둔 법무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라는 이제 고심 속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공석이니까 빨리 검찰총장을 먼저 임명하고 총장의 의견을 물어서 법무장관이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검찰청법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냥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는 게 일단 뭐 보기는 좋죠.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좌천돼 있었던 윤석열 당시 고검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을 하잖아요. 그때 발탁할 때도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거치지 않고 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 뭐 비판을 제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건 격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단행된 이 검찰 요직에 대한 이 인사는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난 추미애 장관 시절 그리고 박범계 장관 시절에 가장 친정부적이고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을 요직에 배치했다고 하는 검찰 인사의 왜곡 또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그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전부 좌천시키고 한직에 내몰았던 그런 검찰 인사의 비정상화 이걸 저는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정하게 한동훈 장관이 입부하는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지난 정권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던 사람이 쫓겨났던 사람을 다시 복구하는 거고 지난 정권 때 친정권, 친문 검사가 돼서 정권의 입맛에 맞췄던 사람들이 좌천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때는 일단 잘못된 인사가 정상화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깜짝 놀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복구가 됐으면 복구된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법치의 잣대로 잘못과 비리가 있으면 똑같이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는 그런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그 압수수색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루어졌고 어제 이제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빠른 겁니까? 아니면 이미 늦은 겁니까? 저는 빠르고 늦고의 차원보다는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라임 옵티머스의 어쨌든 여러 정치권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얘기 계속 나왔는데 이 수사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국민 일반이 볼 때 좀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충 덮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지난 정권 때 뭐 이성훈 중앙지검장 했던 분이 이제 뭐 검찰 떠난다고 나왔더라고요. 몇 분들이 아무튼간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정권에 좀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검찰 인사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돼 가지고 다 이제 피의자 소환이 다 됐었어요. 이제 백 전 장관만 아직 소환이 안 된 건데 소환을 앞두고 아마 이제 수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사항을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보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 대해서 굳이 그 이미 결정이 다 됐던 걸 다시 끄집어내는 게 보복 수사인 거고 없는 걸 만들어서 자꾸만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게 보복 수사인 것이지 상당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말이죠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수사하는 거 저는 그건 보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볼 때 이 부분은 전 뭐 당장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반대로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권과 관계없이 검찰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자꾸 뭐 친정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저는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결국 여론의 향배. 우리 국민들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강성 좌쪽에 이 국민의힘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고 민주당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기 마련이에요. 중도 유권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대체로 사회적인 합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냐가 민주주의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컨센서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특정한 장관이나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대체적인 평가가 내려집니다. 완전 반반으로 갈리든가 완전하게 나쁘든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검찰 특수통들 전진 배치한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예. 계속 이렇게 가면 기획이나 공안이나 형사 쪽에 있는 검사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동의하는데 예. 아직은 완전히 정치 검체다라고 하긴 좀 이르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들이 수사를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 그리고 정말 공정하게 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가 이르다고 보고 네.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미진했던 것들 그리고 증권 합동 수사단 만든 거 있잖아요. 다 예. 부활시켰잖아요. 그거 당연히 부활시켜야죠. 그때 추미애 전 본부장관 있을 때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없앤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건 전 빨리빨리 해야죠. 예. 이건 빠르고 늦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합동수사단이 네네. 지금 부활이 됐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 저 사골 울거먹듯이 언제까지 울거먹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대선 기간 동안 누차 나왔습니다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하고 공범이 다 정리가 돼서 예. 공소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은 피해자로 돼가지고 거기 그 공소장에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왜 자꾸 소환 안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혐의가 없어 소환을 안 하는 걸 왜 소환 안 하냐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미 이 사건은 검찰이 그리고 그 정권의 이 검찰이 다 수사해서 지금 기소가 진행돼서 재판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이었습니다. 예. 그 검찰이 다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소환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부분이 되지 않은 걸로 정리가 돼 있는데 소환하지 않는다고 계속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타기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말한 것처럼 아까 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예. 또 월성원전 지금 그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예. 지난 정권 때 이른바 그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만 눈치를 보면서 윗선에 대해서 좀 너무 수사를 좀 덜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새로 바뀐 검찰 그 수뇌부에서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예. 국민들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됐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봐주고 과거 정부만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 공정의 잣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정한 과 법치의 잣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서 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주범과 공범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로서만 설명이 돼 있지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타기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 교수님께서 그 민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김 교수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련의 목소리들이 향후 지방선거 민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민들은 그 관심을 안 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 같아도요. 다 알고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고 표심을 모아줄 것이냐 아니면 예. 새로 국민들이 선택한 새 정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표심이 모일 것이냐 예. 이거거든요. 근데 아마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주변 분들 여론이나 분위기를 보시면요. 새 정부 일단 일을 한번 하게 도와주자라는 여론이 갈수록 저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뭐 못한 것도 있고 아무튼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국민들이 5년 동안 맡겼던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국정 안정에 대한 동력들을 저는 더 표로 결집될 가능성이 많고 저는 이번에 그 뭐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로 저는 그 국민들에게는 좀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 민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대 격전지대 경기도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지금 KT 전무로 재직할 때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재직 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김성태 전 의원 딸 부정 취업 사건 판결문 증거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공천을 철회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김은혜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한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 보도에서 얘기했던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알아본 결과를 누가 말씀 주시는데
안에 거론됐던 분이 KT에 채용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채용된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한 것을 제가 KT에 부탁을 해서 저희 아랫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추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부정 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요. 이게 워낙 민감한 이슈입니다. 공정이라는 이슈가 얽혀 있는데 이 파급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 KT 전무 시절에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 시절에 시댁의 추천을 부탁을 받고 어제 보도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채용 추천을 했다라는 게 김성태 전 의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다는 거로 제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청탁이라는 걸 이제 어디까지 청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그 이 부탁 얘기가 되는 이 지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떨어졌더라고요. 2차 면접에서는 떨어졌어요. 지원자가요? 최종 지원자가 최종 이제 합격은 안 했는데 아무튼 뭐 있는 대로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를 제가 봤어요. 뭐 특별히 봐줄 건 없고 뭐 있는 그대로 능력대로 해라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김은혜 거기 나와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 이것도 이거 정치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점수 조작을 지시했거라든지 지시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안 된 거로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공정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이 공정, 취업 문제, 정의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인 지금 이제 가늠자들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여론이 형성되느냐. 거기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이 부분. 법률적으로 문제돼가지고 뭐 소환하고 이런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현 상태에서 이걸 이제 이쪽 김동연 캠프나 민주당에서 어떻게 잘 이슈화시키고 여론화시키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 이런 정치적인 면 이 부분에 따라서 갈릴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긴 될 겁니다. 그냥 확 완전히 없어진 이슈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 이슈 하나하나가 또 관심인 게 워낙 경기지사 후보의 그 지지율도 박빙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또 단일화,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매번 뭐 단일화 할 때 보면 100%다 표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은혜 후보도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김은혜 후보는 당장 지금 그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난 절대 저 사람하고 단일화 안 해. 이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런 건 제 같은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강용석 후보와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단일화 협상 또 단일화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합의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김은혜 후보의 지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로 나오고 있는 한 4~5% 정도의 지지율은 제가 조금 더 폄하해서 말씀드리면 대선 때 허경영 후보 나온 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3~4% 정도 허경영 후보도 많이 나올 땐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여론조사 전화 받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고 흥미로움이나 아니면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지 정치적 지지와 좀 관련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투표장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를 답변하신 분들이. 저는 그래서 4~5%를 가져오면 단일화하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건 단순한 정치공학적인 그 계산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강용수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시키거나 또 국민의힘의 제도권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전체 그리고 김은혜 후보의 이미지에 과연 덧셈이 될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고민과 저는 이해타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랑 그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할 때는 다르죠. 그건 안철수 후보는 중도라고 하는 그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자신들의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공동정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용수 후보는 사실은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다른 저런 약간 떴다방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굳이 강용수 후보를 제도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굳이 단일화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정치적 그 지지가 실제로 있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요. 근데 또 어차피 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단일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표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김 후보에게 표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저 당위적으로 볼 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강 후보가 워낙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 전화를 했다. 왜 너 김은혜 도와주느냐, 도와줘라 이렇게 했다는데 뭐 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 나오고. 진실공방이. 그거 통화 내용 속된 말로 까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런 식의 행태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유튜브 통해서 말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를 자꾸 피폐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소화시키고 희화시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뭐 강 후보가 저한테 뭐 난리치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객관적으로 단일화하면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 표가 달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표라는 게 대단히 예민해요. 무슨 산술적으로 딱 합치면 그대로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 좋아했다가 딴 후보가 내가 싫어하는 후보하고 합치면 뭐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모르죠. 마지막에 완전히 박빙이 돼가지고 선거 앞두고 그렇다면 또 뭐 정치공학이 작동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이 그 단일화 쪽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 모르죠. 이것도 이제 가봐야지 않는데 저는 단일화 쪽으로 안 갈 것 같긴 해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반대로요.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 완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완주해서 자기 자신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음 차기에 뭘 바라본다든지 정말 뭐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 자체가 좀 뭐 적절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부단히 뭐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도권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단일화를 해야지 제도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국민의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완주했다. 그럼 완주했기 때문에 당신은 멋있는 정치인이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완주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강용수 후보가 완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기도지사로 나가겠다고 그 유튜브에서 모금을 했기 때문에 한 20억 가까운 돈을 모았잖아요. 그 돈을 써야 됩니다. 선거에 나가겠다고 모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선거 비용 쓰지 않으면 그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완주를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주를 해서 진짜 완주 때문에 박빙 때문에 초박빙으로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졌다 그러면 제도권 지지면 영영 불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강용수 후보가 이번에 정말 개과천선해서 제도권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려면 아무런 요구하지 말고 아무런 대가 바라지 말고 깔끔하게 자진 사퇴해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김은혜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저는 그나마 강용석의 진정성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선거 대선 직후에 열리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고문에게 시선이 많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유세 중에 자신에게 욕을 하고 간 시민의 차량을 이제 또 따라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논란까지야 있겠습니까? 뭐 저기 욕하는 시민도 안 되죠. 왜 남한테 후보한테 욕을 하나요? 이 시민을 전 일단 비판하고 싶고 이재명 후보도 그냥 뭐 지나가시지 뭘 또 따라가셔가지고 따라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이거 한번 지나가는 이제 그 일회성인데 약간 이재명 후보의 성격이 어떤 뭐 집요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따라가서 당신 법에 위반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좀 큰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정치를 해보면 욕하는 건 저 정도는 약과입니다. 더할 수도 많아요. 특히 선거에 임해 보면. 근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인천 계양이 물론 낯선 곳이겠죠. 낯선 곳에 가니까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반대 유권자가 욕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따라가면서 차문을 두드리면서까지 발끈하시는 걸 보면 참 이재명 후보님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욕설을 하는 시민한테 욕하지 말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그 욕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건 뭐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조급하고 발끈하고 이렇게 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최근에 또 뭐 신발을 신고 뭐 식당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라도 지금 인천 계양을이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최근 여론조사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서 보이는 격차보다 훨씬 더 적은 격차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의 지금 분위기가 인천 계양을 해도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워서 저런 행동이 보이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 이제 비판하는 시민분들의 말씀을 이제 경청하려는 모습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언급을 드렸고요. 그 김동연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이제 법인카드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뭐 김동연 후보가 그 생각을 잘한 거죠, 그거는. 김동연 후보가 뭐 그러나 지금 이제 모든 후보들의 발언은 다 정치적이니까 뭐 객관적으로 뭐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약간 묘한 기류의 변화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어요. 뭐 그 말은 뭐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강세고 지금 수도권 전체가
민주당이 좀 이 우위에 있다면 아마 그러면 안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생각보다 개항을 해서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 윤영선 후보 국민의힘보다 말이죠. 윤영선 후보보다 인지도는 압도적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이재명 후보와 거리를 좀 두려는 게 아닌가. 그런 정치공학적 해석도 가능해 보여요. 그게 본인의 지지율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 그게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개항을 해서 당선되는 것보다 어쨌든 경기도 수도권을 이끌고 총괄선대위원장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전체 선거를 관장하는 분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거죠. 단순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항 의뢰에 출마한 후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이 지지자들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볼 때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아직은 마음을 안 줬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거리를 두면 오히려 김동연 후보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좀 의식한 건 아닌지. 네. 그렇지 않고야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아다르 어다른 건데.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저도 지금 이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와 거리두기 하는 건 경기도의 민심도 만만치 않다는 지금 반증입니다. 근데 경기도는 대선에서도 5% 앞섰던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지역적 기반이잖아요. 그걸 믿고 사실 김동연 후보가 나갔는데 지금 민심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는 상황에서 보면 김은혜 후보란 사실 개인적 경쟁력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초박비율로 되고 있고 좀 추세를 본다면 저는 김은혜 후보가 좀 상승세라고 보는데 그걸 보면은 여전히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게 필요한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한가 이 두 민심의 흐름이거든요. 네. 이걸 돌아다니면 알죠. 저는 그것 속에서 여기서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에 편성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발목 잡기로 비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분당 버리고 경기도 버리고 낯선 곳 개항에 가서 개항에 덫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경기지사 선거 패배하고 인천시장 선거까지 패배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저는 장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씨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조급하게 등장한 게 저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까지 남은 12일 동안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소식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뭐 여러 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 직접 온다는 거.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고 90년대 이후 처음이에요. 뭐 경제 안보 때문에 그렇겠죠. 반도체 공장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게 가장 큰 거고, 하여튼 글로벌 공급망 이쪽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라는 게 군사 동맹뿐만이 아니라 경제 동맹체로 가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제일 이 정부가 잘해야 될 게 중국이 지금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경제 그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정된 거고.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견제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선택한다. 중국이 지금 그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는 우리가 가입을 했거든요.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그리고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중국 견제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거 주권적인 선택이다. 당신들 중국이 주도하는 거 우리도 참여하지 않았느냐. 영내 포괄적 동반자 경제협정도 우리 참여했어요. 그런 것들 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걸 잘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교수님 뭐 하이라이트 어디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이제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왔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미가 과연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동아시아 순방을 짜면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들리는 것이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도착하자마자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조차도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한국의 확실한 어떤 견인,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기술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한국을 먼저 들른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개적인 회담 의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를 다시 좀 복구시키고 정상화시키는데 일본을 들르기 전에 한국에 먼저 와서 새로운 대통령하고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공개된 의제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하고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2박 3일의 일정으로 방한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습니다. 내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핵 대응과 경제 안보 등을 주요 의제로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임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진행합니다. 총리 인준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염두하고 지명했다며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4주 뒤에 변이 바이러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됐지만 확진된 학생들도 별도의 고사장에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젯밤 울산 S-오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가운데 낮까지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참여해온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가 부상을 당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귀국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출발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는 물론 경제 안보와 영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공군기지. 선글라스를 낀 바이든 대통령이 차에서 내립니다. 마중 나온 군 관계자와 악수한 뒤 곧바로 전용기에 오릅니다. 계단을 오른 뒤 돌아서서 거수 경례와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나선 겁니다. President Biden will board Air Force One for a trip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is will be his first trip as president to the Indo-Pacific, and it comes at a pivotal moment.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간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이동해 24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오산기지 도착 직후 곧바로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으로 한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동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행합니다. 이어 방한 이틀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축으로 경제안보와 영내 협력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특히 한미 두 나라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할 정도로 대형 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논의 사항입니다. If something does occur, it will only serve to reinforce and highligh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engaged in the Indo-Pacific, is going to be a stalwart ally, and is going to stand up to and not shrink from any acts of aggressio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윤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방한 사흘째에는 기업인들을 만나고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 함께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동행 외교 역시 다음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동안 김 여사의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게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오는 21일 저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장에 들러 바이든 대통령에게 잠시 예를 갖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이 더 튼튼해지고 넓은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굳이 없다면서 중국과도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3일 동안 서해상의 중국 산둥반도 인근 해상에서 매일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오늘 이같이 밝히면서 기간은 오늘부터 모레까지이며 훈련 해역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군사활동이 예정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이 지정한 군사활동 구역은 서해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와 칭다오 부근 해상이며 훈련 기간 동안 선박의 진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협치를 위해 지명한 총리인 만큼 잘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결과가 나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거냐는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총리를 한 분이라면서 인준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도 국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치를 강조했던 부분도 전했습니다.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의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물론 기대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고 저는 거의 모든 쟁점이 일단 설명은 다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은 하여튼 이 청문회가 일단 인준 절차가 잘 끝나면 모든 거를 좀 더 협치 차원에서 그렇게 좀 끌어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좀 새 정부가 우선 좀 빨리 잘 출범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나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됐지만 정부는 확진된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출입구나 등하교 시간도 일반 학생들과 달리해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이번 1학기 기말시험은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학생도 치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이들의 등교와 시험 응시를 허용한 겁니다. 대신 학교에 올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개인이 마실 물도 챙겨야 합니다. 시험도 분리된 교실에서 치릅니다. 별도의 건물에 고사실을 마련하는 걸 우선 권장하지만 여건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도 됩니다. 또 일반 학생들과 시차를 둬 등하교하고 출입구도 분산해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분리고사실의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칸막이를 설치해도 1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감독자는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응시생과의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창문은 계속 열어두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마통풍 환기를 해야 합니다. 분리고사실 답안지는 학생이 비닐봉지에 직접 넣으면 감독교사가 밀봉에 소독하도록 했고 24시간 이후에 채점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증상이 악화해 시험을 볼 수 없는 학생은 100% 인정점을 주지만 의료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선택적 응시를 막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 뒤에는 분리고사실을 전문 업체에 맡겨 소독하고 감독을 했던 교사는 열흘간 발열 등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감소세를 고려할 때 대부분 학교가 기말고사를 치르는 6월 말과 7월 초엔 학교별 분리고사실을 1개 정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찬디입니다. 네, 어젯밤 시작된 울산 온산공단 SO1 공장 불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아서 소방당국의 잔불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화재 현장 시설을 냉각하기 위해서 불이 꺼진 자리에도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강한 폭발과 함께 시작된 이번 화재로 하청업체 직원 30대 A씨가 숨지고 원청 하청업체 직원 등 모두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공장 시설을 시운전하던 중에 휘발유 첨가제가 누출되면서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폭발 화재 사고가 난 SO1 온산공장 알킬레이션 추출 공장에 대해 울산소방본부가 긴급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회사가 자체 안전 점검과 안전 조치를 끝낼 때까지 해당 공정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과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해당 시설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것입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부산, 울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숨진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얼마 전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사건 처리에 부족한 건 없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벌써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요? 네, 피해자 아버지가 증거물로 제출됐던 영상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이를 YTN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2020년 8월 28일입니다. 60대 어머니가 경북 청도에 있는 사찰에서 35살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이 벌어졌던 사찰의 차방,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공간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사건 발생 2년 가까이 지나고서야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도 이 영상 일부만 재판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 폭행 시작부터 아들이 쓰러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촬영된 영상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이 영상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폭행 장면이 시청자들께서 보기에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시간 반 분량의 영상에는 사찰의 주지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네는 장면부터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 꿇은 아들을 향해 쉴 새 없이 대나무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폭행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아들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매질은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저항할 힘조차 잃었습니다. 뒤늦게 주지와 신도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인은 속발성 쇼크로 몸의 절반 정도의 멍이 들면서 순환 혈액량이 줄어들어 숨진 것으로 의사는 판단했습니다. 네, 이 30대 아들이 2시간 반 동안 맞아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사찰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불교 종파에 소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병을 치료해준다며 신도를 모으는 사이비 종교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가해자인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이 사찰에 출입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숨지기 70여일 전에 사찰로 갔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들 눈에는 이 사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주지는 아들이 사찰의 비리를 폭로할 거라고 여기면서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피해자 아버지는 귀신을 쫓는 일종의 퇴마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영상에 보니까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인 어머니를 살인 혐의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죄는 없다고 봤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여기서 모두 끝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넸던 주지는 사건 발생 반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지켜보고 또 일부 돕기도 했던 주지의 가족이나 다른 신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4시간 반 분량의 영상을 자세히 보면 폭행 상황을 지켜보며 범행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신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불과 2, 3m 떨어진 같은 공간에서 자기 할 일만 하는가 하면 그 옆을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가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처럼 벌어졌던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억울하고 답답한 피해자 아버지가 지난해에 이들 신도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교도소 면회가 어려워 공범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공범과 문제의 사찰에 대한 수사까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대 버스를 몰다가 최루탄이 앞을 가려 경찰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42년 만에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족들은 이 버스 운전자를 끌어안고 큰 위로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0년 버스 위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던 광주 시민들. 시위대 버스를 몰던 배모 씨의 인생은 경찰이 쏜 최루탄 한 발이 차 안으로 날아오면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연기가 눈앞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자 경찰 저지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관 4명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재심을 통해 겨우 죄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배 씨는 지난 1982년 12월 특별 사면 조치로 석방됐고 1998년 7월 재심에서 무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4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뒤 배 씨와 숨진 경찰 유족들이 현충원에서 만났습니다. 화해 의사를 확인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주선한 자리입니다. 배 씨는 죄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유족들은 늦은 사과라도 큰 위로가 된다며 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경찰 유족들로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는 광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 탓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어디 가서 경찰관 부인이란 소리 떳떳하게 말 한 자리도 못 오고 당신들을 보여주려고 갔는데 이렇게 주겠다고만 하니 광주 사람을 다 주겠다고만 하니 이거 살 수가 없고. 우리 아버님들의 죽음은 어떤 보상도 어떤 배상도 없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어머님들의 삶은 너무 서러웠습니다. 운전자 배 씨도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낸 건 마찬가지. 전두환 세력에 의한 무자비한 광주 진압 계획으로 서로 고통스럽게 마주해야 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이거랑 한마디 없네요.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으로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경 피해 기록도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해 행사를 마친 5.18 조사위 관계자들은 당시 광주에서 숨진 군 장병 23명의 현충원 묘역을 찾아서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조사위는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가 확인된 군경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요새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대면 서비스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뒤에 손님은 몰리는데 정작 구직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달업으로 일손이 몰리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서울 명동 번화가. 빈 상가에 붙은 임대 표지판은 여전하지만 한쪽엔 하나둘 알바 모집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그동안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생존을 위해 몸집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손님도 늘면서 종업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급을 올리고 기다려봐도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국인으로는 아무튼 지금 최악입니다. 내국인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한식 쪽에는 그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인난과 거리가 먼 업종이 있는데 바로 배달입니다. 비교적 괜찮은 수입에 구직자, 심지어 이직자들까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2만 명 정도 감소했고 배달 등 운수업은 18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일종의 양극화 현상인데 비인기 업종의 구인난이 언제쯤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특수의 영향이 있었던 보건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대면 서비스업으로 인력 이동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외국인 인력의 유입도 증가하면서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특히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유행 수준이 업종 간 인력 이동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 도시를 집중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혀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치솟는 등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뭄까지 겹쳐 올해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이 식량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시내. 주민들이 빵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하지만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밀가루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오던 레바논은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곡물 수출이 90%를 담당하던 오데사 항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흑해가 봉쇄되면서 곡물 2,200만 톤이 우크라이나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This grain helps feed 4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and these ports are shut down because of this war. We need to get the ports open, operational. Otherwise, we're going to have catastrophe on top of catastrophe.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해바라기씨 생산의 절반, 밀 생산의 10분의 1, 보리와 유채씨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곡물 수출 봉쇄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난에 곡물 가격이 크게 치솟아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t threatens to tip tens of millions of people over the edge into food insecurity, followed by malnutrition, mass hunger and famine in a crisis that could last for years. 게다가 심각한 가뭄으로 올해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올 한 해 1억 3천만 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핀란드, 스웨덴 정상과 3자 회담을 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군대 수장이 첫 통화를 하고 전쟁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연설에서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신청은 중대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n the face of aggression, NATO has not grown weaker or more divided. It has grown stronger, more united. With Finland and Sweden's decision to request membership in NATO,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도 핀란드는 나토의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신속히 승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Now that we have taken this first decisive step
it is time for NATO allies to wade in.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 가입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안위가 나토 동맹에서 잘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my government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security of the Swedish people will be best protected within the NATO alliance. 하지만 터키는 러시아와 끊을 수 없는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거듭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두 나라가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온상 역할도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Finlandiya ve İsveç'in girmesine hayır diyeceğimizi ilgili arkadaşlarımıza söyledik ve yolumuza da bu şekilde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30개 회원국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터키가 끝내 합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400억 달러, 약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우크라이나에 150억 유로, 약 20조 2천억 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양국 군대 수장은 전쟁 이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영화 회복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마동석, 손석구 출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보면 범죄도시2는 개봉 이틀째인 어제 기준 누적 관객 수가 101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범죄도시2 개봉과 함께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2년 넘게 비대면 수업이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과학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곳, 바로 과학관입니다. 교과서 속의 과학 원리는 물론이고 생활 속 과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과학관으로 주말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양회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m에 이르는 거대 로봇팔이 놀이기구처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지진 체험 시뮬레이터로 단계별 지진 강도를 체험해보는 것은 물론 지진 대피 요령도 알려줍니다. 기기는 그냥 흔들리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기기는 직접 체험해보니까 진짜 무서웠고. 자전거 바퀴를 세게 돌리고 의자에 앉아 바퀴를 기울이자 의자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회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이로스코프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물줄기를 따라 휘어지는 빛을 통해 빛의 원리를 살펴보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바꿔가며 토네이도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17개의 전시물을 새롭게 개선한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탐구관으로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과학 원리를 체험을 통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과학이 마냥 지루한 것인 줄 알았는데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체험을 직접 해보니까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 체험관도 세 단장을 했습니다. 나의 몸 살펴보기, 동물 돌보기 등 스스로 조작하면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야외 공간에는 새롭게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4가지 형태의 네트 놀이대와 함께 바닥면을 굴곡지게 만들어서 기하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관에 오면 학교와 그 알고리즘을 벗어나서 다양한 과학을 다양한 수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거든요. 직접 와보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과학관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일일 관람객을 2,000명으로 제한했는데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과학관 체험을 통해 일상 회복의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고요. 특히 강릉은 무려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호남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중북부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호남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대구 2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절기 소만이자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 한때 강원 남부와 남부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